자, 2번 보시면 근대사회로의 진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근대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근현대사죠. 근현대사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근대사회,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근대사회, 그리고 일제강점기. 요즘 일제시대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면 일제강점기로 자동 변환되는 거 알아요? 요즘 여러분은 참 그럴 일이 없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같은 거 하잖아요. 컴퓨터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면, 자료 만들고 하면 일제시대라고 쓰잖아? 그럼 일제강점기로 이렇게 변환.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기도 하고 민족독립운동기라고 표현을 하기 똑같은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 그래서 근대사회를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배울 건데 오늘 배우게 될 건데 근대시대는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여기가 딱 근대.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제 가장 가까운 역사니까 아예 연도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자, 일제강점기는 뭐 여러분 아시죠? 1910년부터 1945년이 해방이니까 45년까지. 자, 현대는 1945년 해방부터 오늘까지,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근현대사는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기도 사실 길지 않고, 하지만 우리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OT 때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요 단원에서 문제가 총 몇 개 나올까요? 근현대사에서? 우리 지금 전근대사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리고 근현대사 들어왔어요. 문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한 60, 70%.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게 한 3, 40%. 보통 이제 30%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근현대사가 35%나 40%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되기 시작한 거죠. 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요 근현대사가 한두 문제 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7, 8문제? 이건 이제 지방직, 국가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보면 다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한 35%에서 40% 정도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내용이 훨씬 많은 건 어디? 전근대사. 금방 우리 했던 거 막 문화 하는데 우리 2시간 걸린 거 알죠? 너무 양이 많아. 물론 거기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쭉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야별로 다 이제 한 번씩은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시기도 길고 내용도 좀 많고 하는 게 전근대사고 내용은 좀 짧아요. 말하자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분량도 조금이죠. 하지만 출제는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된다. 한국사 같은 경우가 사실 전략 과목을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전략 과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요 정도 성적은 늘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스터했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전략 과목이거든요. 항상 성적이 좀 꾸준히 나와서 내 모자란 점수들, 왜 내가 어떤 과목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전략 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사로 삼으면 괜찮고 이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그 한국사 중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남들은 좀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을 좀 내가 좀 특화해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근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잘 마스터했다는 건 잘 이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했다는 건 사실 근현대사를 했다면 전근대사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전근대사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이렇게 잘 알아? 그럼 전근대사는 당연히 잘 알겠구나. 약간 그런 거고 그리고 남들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훨씬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는 일단 첫 번째 소홀히 하지 말 것. 근데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울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조선시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연도를 외우진 않잖아요. 그쵸? 17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잘 모르잖아, 그렇게는. 근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1910년에 있었던 사건인지 1912년에 있었던 사건인지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연도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숫자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좀 다행인 그런 단원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연도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 여기 지금 써놨으니까 요거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은 지금부터 배우게 될 7단원, 여기 이제 단원을 하면 7단원이거든요. 여기에요. 근대사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랑 배우게 될 요 근대사회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용이 많아. 사건도 많고 조약도 많고 인물도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대신에 이 일제강점기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제 정도 나오겠죠? 세 문제, 두 문제? 제가 그냥 언뜻 찍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근대가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는 시험에 좀 제일 잘 나온다는 거. 지금부터 하는 이 단원이 그래서 잘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자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칠판에 체크한 거는 몇 페이지부터냐면 657페이지부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 652페이지부터는 안 하냐? 안 해요.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래도 배경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설명을 조금은 해요. 왜냐면 요걸 알아야 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배경 설명 조금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산업혁명 들어봤죠? 산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국에서도 면방직 공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물건을 예를 들면 뭐 옷이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죠. 집에서. 그래서 이런 장인들이 막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하고 비싸고 그런 것들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귀족들, 돈 많은 귀족들만 쓸 수 있었지만 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기계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면방직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런 옷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으로 생산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지겠지. 그러면 이제 귀족들만 입는 게 아니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옷이라고 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는 시기, 풍부해지는 시기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가내수공업에서 또는 수공업 제품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 기계를 돌릴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증기기관. 여러분 들어봤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을 이용한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산업혁명이 유럽에서부터 먼저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부터 먼저 있었으니까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에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에 퍼지게 되고 뭐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이제 실행했던 나라들은 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이제 우리가 열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들은 자 이제 점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값싼 재료를 나한테 팔
나라가 필요하고 내가 만든 물건을 싸게, 비싸게 사줄 나라가 필요하겠죠. 쉽게 말하면 값싼 원료 공급지와 그 다음에 비싼 상품 시장이 필요하고 내가 돈이 남아. 그러면 이제 이런 남는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과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한데 문제는 같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끼리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영국이 프랑스 물건을 비싸게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왜냐면 비슷비슷하게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 물건을 뭐하러 비싸게 사겠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원료를 싸게 공급하고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나보다 약한 나라들을 찾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성장한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고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찾아서 이제 뭐 신대륙 발견으로 나중에 이제 그 14세기에서 16세기에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식민지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다?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런 현상을 제국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기도 해서 열강은 유럽의 나라들을 말하죠. 이런 나라들이 어디를 식민지로 삼냐?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이죠. 북미 그런 지역에서 어디를 식민지로 삼냐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약한 지역들을 개척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배들이 막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 했죠. 아까 우리 이양선 얘기했었죠. 그때 등장한 게 이런 나라들인 거죠, 말하자. 그래서 19세기 한 전반기 요 즈음부터 이제 이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 얘기만 해봅시다. 자, 그럼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런 나라들을 문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문호 개방이 문을 열어. 그리고 무역을 하자. 이게 문호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호 개방을 하고 가장 먼저 문호 개방을 했던 건 당연히 중국이 먼저 문호 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국을 청나라죠. 그때는 청나라를 문을 열게 했던 나라는 어디냐?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여러분 아편전쟁 들어봤죠? 그런 아편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을 열게 했고 그래서 그럼 중국은 누구의 식민지가 됐냐? 여러분 중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생각해보면 중국이 식민지였어? 딱히 또 생각은 안 나지.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긴 반식민지 상태였지만 딱히 한 나라의 식민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유럽 강대국들이 이만큼씩 나눠 가진 거지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중국이 어느 나라 식민지였어? 아니지, 없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국은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일 먼저 문을 열게 했던 건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었어. 알겠죠? 영국이 문을 열게 했고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얘기한 거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가지고 살짝 보면은 자, 6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제국주의가 성립했다. 여러분 652페이지에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성립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막 식민지로 삼아도 돼요? 그래도 돼? 그런 게 어딨어. 막 약소국을 쳐들어가가지고 막 뺏어가고 그러면 돼? 원래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강한 나라들이 이제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으려면 약간 좀 이런 거죠. 죄책감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거든요. 그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회진화론 나와 있죠?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 알죠? 19세기의 진화론. 그 진화론을 국가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다윈의 진화론도 왜 우리가 그냥 가장 뼈대만 보면 그런 거죠. 강한 유전자가 약한 유전자 대신에 살아남는 거. 자, 사회진화론이라는 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다. 당연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를 사회진화론이라고 하고 이런 사회진화론을 이제 이론으로 딱 정립을 하고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아 가기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나라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와서 막 문을 열자 우리랑 교류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문을 열게 되고 그 뒤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나눠갖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653페이지에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점령,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지배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주요 나라로 갑시다. 65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아편 전쟁의 가로 2번에 아편 전쟁 나와 있죠. 아편 전쟁의 결과 동그라미 3번에 난징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1842년에 난징 조약을 통해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홍콩이 영국 땅이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 홍콩이 한 150여 년이야? 170 몇 년이야? 그 한동안 홍콩이 영국 땅이었죠. 이때 뺏긴 거예요. 이때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떼준 거야, 말하자면. 그러다가 뭐 언제였어? 2010 몇 년이었어?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언제 되돌려 받았죠? 2007년이었어? 언제였어? 자, 그래서 난징 조약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일본으로 갑시다. 자, 우리는 나머지 얘기들은 또 나중에 나올 거니까 보시고 자, 일본은 그러면 누구한테 문을 연 거예요? 개방을 누구한테 당했어? 당한 거거든. 누구한테 당했냐면 미국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655페이지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서 자, 일본의 개항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미국의 포함 외교. 포함 외교가 뭐냐면 군함을 끌고 와서 자꾸 알짱거려. 그러면 이제 무섭지?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죠. 선제 공격을 하지. 그러면 너네 포 쐈지. 전쟁 한판 할래? 아니면 조약 체결할래? 이렇게 조약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걸 포함 외교라고 하고 이 포함 외교에 미국한테 당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미일 화친조약, 미일 소통상조약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자, 일본은 누구에게 개항? 미국에게 개항. 포함 외교라는 그런 외교 방식을 통해서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개항을 했어. 중국은 어떻게 됐냐? 자, 중국은 아까 여러 나라들이 와서 반식민지 상태가 됐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왜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근대화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654페이지에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당운동, 시대혁명 이런 여러 번의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 그냥 제목만 볼게요. 사건이 쭉 등장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근대화 운동, 발전하기 위한 근대화 운동이지만 다 실패. 자, 그래서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고 여러 나라들의 반식민지가 됐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일본은 655페이지로 맨 아래로 넘어가 보세요. 일본은 문을 열고 나서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자, 문호를 개방했어. 경제력이 좋아지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여전히 경제력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반란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을 하게 되고 그 개혁에 성공하게 돼요.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선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일본인 거고 자, 이렇게 국왕 중심의 나라를 세웠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국왕이 중심이 되는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서계라고 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 서계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 일본은 그전까지 우리나라를 형님으로 모셨던 나라인데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자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외교 문서를 거절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서계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56페이지에 가로 4번에 정한론 대두라고 써있죠. 정한론 대두. 자, 일본의 외교 문서를 우리가 거절한 사건이 있었고 서계 사건. 그러자 일본이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한론 우리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서양 세력이 자꾸자꾸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시기, 그게 바로 요 조선 후기에 이제 이때의 정세, 19세기의 정세고, 여러분 교재에는 서세동정,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점진적으로 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세도정치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 세도정치로 삼정의 문란, 밀란 뭐 이런 거 일어났었고, 결국에는 세도정치가 끝나고 집권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연표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자, 1800년에서 1862년까지가 세도정치. 63년까지죠. 세도정치가 있었죠. 세도정치라는 건 순헌철 30여 년, 순헌철 3대 60여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세도정치 시기가 있었고, 자, 요 세도정치가 끝나고 철종이죠. 이제 끝에 왕이. 철종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 후사가 없어. 그래서 왕이 먼 친척 중에서 한 명을 데려다가 왕을 삼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고종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이때 즉위했을 때 12살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리대가 왕이 되면은 어떤 정치? 수렴청정. 그 왕실의 여자 어른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자, 그래서 원래는 고종의 수렴청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조대비라고 해서 왕실에 이제 여자 할머니 어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른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군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권한들을 맡긴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개혁 정치를 해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혼자서 정치할 때까지 약 10년, 딱 10년.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제 10년 정도 되죠. 요 시기 동안에 정치를 맡기게 되고 흥선군이 여러 개혁 정치를 단행하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657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657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냥 국내 정세, 국외 정세니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세기 국내 정세는 세도정치. 국가 기강, 문란, 민생, 파탄, 밀란, 홍경래 은한, 임술농민분기 이런 밀란들이 일어났고, 자, 국외는 아까 말했죠. 중국은 난징 조약으로 개항. 일본은 미일 하친 조약으로 개항. 그래서 자, 중국을 개항시킨 건 영국, 일본을 개항시킨 건 미국. 그래서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중국도 이런 거죠. 중국도 넘어갔대, 일본도 넘어갔대. 우리 되게 무섭다. 그래서 약간 우리도 이제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죠. 자, 연해주가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연해주예요. 자, 여기 땅은 원래 청나라 땅이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랑 전쟁을 한번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제2차 아편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지고, 그리고 중간에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중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이 땅을 청에서 러시아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은 당연히 지금도 러시아 땅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요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했다는 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서양과 국경을 맞닿게 된 거예요. 완전 무서워. 더군다나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실시해요. 남하 정책. 무슨 뜻? 남쪽으로 진출한다, 내려온다? 자, 그럼 러시아는 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부동항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건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도로 따지면 요 북극해, 요 저기 위에 북극해 있죠? 극지방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1년의 항구들이 절반이 다 얼어버려요. 그럼 항구가 1년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시기로 하면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을 다 모든 항구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역을 6개월 동안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안 어는 항구, 얼지 않는 항구를 뭐 사든 뺐든 뭐 차지하든 어떻게든 간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이었지.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도 추워. 얼어. 그래서 안 되겠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타겟 중에 하나가. 그래서 조선의 이 국경선을 러시아가 넘나드는 거예요. 완전 무섭겠지. 넘나드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를 좀 견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자, 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랑 국경을 맞닿게 되고 되게 무섭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겁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선 출몰. 아까 얘기했죠. 1830년대에 영국의 암허스트라고 하는 그 배가 출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주변에 서양의 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서양 배들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통상이죠. 통상. 무역이 통상이에요. 통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선대원군이 딱 정권을 차지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세도 가문 없애고 재정을 확충하고 하는 게 목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657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658페이지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이제 암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정책 방향부터 봅시다. 자,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통상을 안 하는 거죠. 통상 거부 정책을 실시하고 자, 그럼 이제 왕권 강화 정책부터 볼까요? 첫 번째, 세도 가문을 없앤다. 그래서 세도 가문 축출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인데 여러분 거기 제시문에 보면은 658페이지 사료 한번 살짝 보세요. 첫 번째 인재 등용 사료에서 자, 흥선대원군이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으며 태상을 깎아다가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일 거다. 자, 흥선대원군이 인재 등용 사료 첫 번째 줄 끝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을 거고 나는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다는 종친을 등용하겠다. 그 아래쪽에 설명 나오죠? 종친을 등용하겠다. 자,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내서 평지를 만들겠다. 안동김씨를 축출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한다. 남인을 등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재 등용을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냐면 여러분 658페이지 사료탐구 흥선대원군의 인재 등용 요거 알겠죠? 요거 읽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재 등용을 골고루 하겠다. 자, 두 번째 정치기구를 재정비하는데 세도정치 시기에 가장 핵심 최고 기구는 비변사. 비변사를 없애야 돼. 왜냐면 세도 가문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 혁파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비변사가 확대되기 전에 원래 중요한 일 결정하는 핵심 기구는 의정부. 그래서 의정부를 부활시키고 군사적인 것들은 삼군부에 맡기고 그래서 의정부 부활 그리고 비변사 혁파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전 정비. 뭐니 해도 좀 통치체제 정비하고 하는 데는 법전을 새로 또 정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싶다. 경복궁을 새로 잘 지으면 돼. 자, 경복궁은 그러면 언제 불타버렸어요? 일단 불탔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 언제 불탔어? 임진왜란 때. 그러면 임진왜란 때 불탄 거를 아직까지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19세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궁궐에 기운이 안 좋구나. 약간 풍수지리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궁궐 땅이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왕은 여기 살면 안 되고 이제 왕은 뭐 창덕궁이나 덕수궁에서 경운궁에 살고 요 궁궐을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 여기서 이렇게 뭔가 변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놔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방치를 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방치했던 궁궐을 흥선대원군 때 가서야 새로 지었는데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방치했다가 중건한 이유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죠. 하나라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이렇게 부서진 채로 놔두면 안 되니까 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할 것이다.
자, 그러면 궁궐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제일 중요한 건 돈. 그래서 원납전을 징수하는데 원납전 원하는 만큼 내라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기부금. 그래서 원납전 강제 기부금. 자, 당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왼쪽에 사진도 나와 있는 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죠. 자, 당백전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돈의 한 100배쯤 되는 그런 고액의 화폐다. 왜냐면 당 100이라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폐고 실제 가치가 100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액의 화폐로 찍어낸 것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가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당백전이고, 자, 그 다음에 궁궐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죠? 그래서 양반들의 무덤 옆에 있는 좋은 비싼 이런 나무들을 끊어오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묘지린 벌목까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기변사역파,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정도, 왜냐면 대전 통편이랑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백전, 언납전 정도. 자,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수치체제를 개편하죠. 자, 여기다 볼까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 개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다는 건 삼정이 뭐냐면 전정, 군정, 환곡이잖아요. 자, 전정에 대해서는 양전사업을 한 거예요. 양전사업이라는 건 토지를 새로 조사를 했죠. 토지조사 사업을 새로 해서 주인을 명확하게 하고 세금 안 내던 땅을 찾아내고 그런 걸 양전사업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군정은 자, 균역법이 실시돼서 군포 한 필만 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면 너무 부족하고 힘드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호포제를 실시하게 돼요. 호포제. 뭘까요? 호포제. 자,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호마다 군포를 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면 전부 다 내야 된다. 즉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해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해서, 자, 그러니까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라. 양반이 되게 자존심 상했겠죠. 원래 양반의 제일 좋은 점이 뭐야? 군포 안 내고 군대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점인데 그런 혜택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양반이 너무너무너무 싫어했던 제도가 호포지. 자, 그 다음에 환곡제는 폐지하고 그 대신 사창제라고 해서 개인, 양반들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이게 이런 개혁을 한 거야, 이런 걸 이걸 개혁을 한 거야.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호포제겠죠. 시험에는 호포제지. 자, 그 다음에 서원철폐. 이것도 중요하다. 서원철폐. 자, 서원이라는 건 양반 자제, 교육, 선현, 제사, 학문 연구 이런 게 서원이죠. 자, 그런데 그 서원이 면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면세지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빌려줘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수탈을 하더라. 그래서 서원을 없애버리고, 자, 서원을 없애면서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던 사당에 해당하는 만동묘까지도 철폐해버려요. 자, 우리가 명나라는 잘 섬기고 있는 거 알죠? 왜냐면 임진왜란때 도와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만동묘인데 그 만동묘를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만동묘 철폐가 왜 중요하냐? 양반들의 정신적 지주, 유생들의 정신적 지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를 없앤 것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하게 되고, 자, 서원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서원을 많이 없애버렸구나. 아마도 지금 600개에서 47개 남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도 안 되죠. 그렇게 쬐끔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고 이 만동묘 철폐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개혁의 내용. 일단 세도 정치를 좀 없애면서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체제 내의 개혁. 체제 내의 개혁이라는 건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개혁은 토지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제도를 없애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데, 자,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였어요. 다 뜯어고치는 거. 전반적으로 싹 뜯어고치는 거.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그럴 생각이 없지. 왜냐면 왕권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양반 관료 체제, 그 다음에 지주 전호제 체제, 이런 체제나 틀은 지키면서 그 안에서만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성과가 많은 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개혁은 아니었고, 체제 내의 개혁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대내적 개혁이면 우리는 대외적 개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외적 개혁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서양이 문호 개방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그래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뭐냐면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서양의 문호를 받아들이지 말자. 거절. 알겠죠? 그런 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고, 자, 그러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병인박해. 자, 앞에서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 잠깐 나왔었죠. 자, 그래서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교섭에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연해주 잠깐 살펴봤죠. 자, 이 지역이 연해주 지역인데 이 연해주 지역이 청나라 땅이었다가 러시아로 넘겨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러시아가 차지를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는 부동항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이 목적이 아니고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국경을 막 넘어오는 거야. 너무 싫겠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를 할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신하들하고 머리를 짜낸 게, 우리나라 안에서 프랑스 선교사, 서양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프랑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프랑스에게 러시아 좀 견제해주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방향을 잡은 거죠. 방향을 이제 가다듬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접촉을 했을 때,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야, 너네 나라한테 말해가지고 러시아 좀 견제해달라고 해줘. 프랑스 선교사들은 거절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종교에만 힘쓰겠다. 정치는 안 하겠다. 참견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신경 안 쓰겠다.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사가 러시아를 견제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안 되겠네. 천주교가 안 되겠구나. 천주교를 없애야겠구나. 더군다나 마침 그때 이 청나라에서도 천주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천주교 박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비들이 그럼 우리나라도 박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교섭이 실패함에 따라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 신부죠. 프랑스 선교사 9명. 그리고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8천여 명. 그래서 이 박해가 최대 규모의 박해예요. 자, 병인 박해가 우리가 그동안 박해 있었죠. 아까 나왔었죠. 그 중에 최대 규모의 박해가 바로 병인 박해고, 자, 그러면 누가 죽은 거냐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은 거잖아요. 청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극동아시아 함대, 말하자면 프랑스 함대에서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였다고? 이러면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누가?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병인 양요라는 사건이고요. 자, 그럼 병인 양요 일어나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제너럴 셔머로 미국의 상선. 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이제 평양으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정박을 하게 돼요. 근데 정박을 하고 나서 야, 우리 물 좀 구할게, 식량 좀 구할게, 배에서 내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누략질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당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배에 화공 전술을 쓰게 돼요. 쉽게 말해 이제 불화살 같은 거 막 쏴가지고 이 배가 침몰해버리는 사건. 자, 그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로 가서 자,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 죽인 거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의 극동아시아 함대가 쳐들어왔어요. 그거를 병인 양요라고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원인 결과 체크.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한다. 자, 그러면 병인 박해로 누가? 프랑스가 어디로?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서울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격퇴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이런 사람들이 잘 막아내게 되고 자, 프랑스는 강화도를 점령하고 약 한 달간 여기 머물면서 노략질을 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라고 해서 왜 우리 장용영, 그 다음에 규장각, 정조 때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창덕궁에다가 이제 그 규장각을 만들고 오늘 제가 좀 말이 한 3초쯤 생각이 안 나. 3초쯤 뭐라고 해야 되지? 딜레이가 돼. 약간 버퍼링에 걸려가지고 자 봅시다. 이 외교장각이라고 해서 창덕궁에는 규장각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는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이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교장각을 약탈을 해가 버렸어요. 그 안에 또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싹 털어간지.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자,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게 된 게 바로 병인 양요. 자, 이 프랑스가 가져간 것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문서들이 뭐냐면 의궤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나 뭐 무슨 즉위식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글과 그림으로 이제 그림으로 주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문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하나씩밖에 없는 그러니까 창덕궁에 하나 있고 외교장각 하나 있으면 괜찮죠. 2개니까. 그런데 하나씩밖에 없는 유일본 의궤를 프랑스가 31점을 포함한 약 300여 점 가까이, 그러니까 200 몇십 몇 점이야. 그래서 그만큼을 프랑스가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 1970년대 우리나라 유학생 중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게 된 박병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문서 같은 거 이제 서고 같은 걸 정리하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의궤를. 발견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1개씩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거를 돌려달라고 프랑스한테 계속 요구했었죠. 프랑스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럼 너네가 우리 떼제베 알죠? 떼제베 알아요? 우리나라는 KTX, 프랑스는 떼제베. 그래서 고속열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KTX를 만들 때 우리 기술로 100% 만든 게 아니라 유럽의 뭐 독일의 뭐 이체,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신칸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 중에서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걸 사올까 하다가 프랑스가 야 우리 거 사가면 우리가 이거 의궤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프랑스 걸 기술을 사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KTX 만들 때 떼제베 기술을 사온 거예요. 프랑스가 그런데 우리가 기술 사가고 나서 안 돌려줬어. 입을 쫙 씻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 의궤가 다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되돌아온 거죠. 다 되돌아왔는데 문제는 자 이제 우리가 되돌려줄게. 너네 가져. 이게 아니고 자 소유는 프랑스, 보관은 한국. 그래서 이거를 영구 임대 반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5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해서 다시 프랑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영구 임대 반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형식으로 문화재를 되돌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건 뺏어간 거니까 돌려준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 받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좀 찝찝하다고나 할까? 네, 그게 이제 의궤고, 자, 그래서 병인 박해의 원인으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의 원인 결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죠. 자,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무역을 하자고 우리나라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흥선군과 딜을 해야지 라고 했던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충남 덕산에 있는, 여기 이제 지역 이름이 충남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네, 도굴하다가 말아버린 사건. 그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일단 시기도 중요하지만 오페르트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외국인들 나오면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신미양요.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1866년에 있었으니까 한 5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그때 미국이 남북전쟁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신경을 못 쓰다가 한 5년 뒤에 야, 제너럴 셔머노 어디 갔어? 없어졌네? 알고 보니까 조선에서 사라진 거지.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자, 누가? 미국이. 어디로? 강화도로. 그리고 누가 막아냈어?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잘 막아냈지만, 제가 잘 막아냈다고 했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죠. 미국은 뭐 이렇게 조금 다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한 300명, 200~300명이 다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던 게 바로 요 광성보 전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투 끝에 이 어제연에 큰 장군 깃발이 있어요. 왜 장군들은 장수 깃발이 있는데 그 장군 깃발을 또 미국이 훔쳐갔었다가 역시 영구 임대 반환의 형태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는 게 바로 수라고 장군 수가 써 있는 깃발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663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으로 살짝 나올 거예요. 수작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 외교장각 도서 의궤가 살짝 사진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던 어쨌든 간에 큰 이 서양과의 전쟁 2번 이긴 거 아니에요? 쫓아냈으니까 어쨌든 하나는 병인양요, 하나는 신미양요. 자, 만약에 서양이 또 쳐들어오면 니들 어떻게 할 거니? 우리 또 싸울 거야. 그런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담은 비석이 척화비. 제가 지금 막 한자로 잔뜩 써놨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양의 침범, 기전 즉하, 싸우지 않는 것은 주하 매국,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면서 싸울 거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게 바로 척화비라고 하는 거고요. 66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이 척화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건립을 한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 건립이 된 거예요.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 양요, 척화비. 순서 알겠죠, 여러분? 하지만 원인 결과가 바로바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거 원인 결과 잘 체크해 두시고 시기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663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665페이지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